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 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깊이 있는 뉴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알파고 신하 씨도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2주 만에 뵙는 건가요? 네. 네. 해외 만났다가 지금 국내에서 만나네요. 네,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류한수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 전에 저희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물 받았어요. 네, 저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손편지로 네 카드까지 받을 줄이야. 저는 방송하면서 네, 이 제작진으로부터 카드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저는 초등학생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적, 물적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가 사실상 최고점을 찍었다며 내년엔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o next year, I want to assure the American people that we're ful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유효 통화와 비교한 달러 지수가 하락했고 외교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급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Today, the radical left Democrats and their allies in the fake news media, right back there, all those people with the camera. 안보 위기가 커지고 이집트가 이팔 전쟁의 중재자 구실을 하면서 LCC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됐습니다. За победу 17 декембра! За победу Берлина nego ikada! 세르비아 여당인 진보당이 현지 시간 17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부정선거라며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Prosto ovo što se dogodilo danas širom Srbije ne može da bude nešto što možemo da prihvatimo. 교황청이 동성 커플도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황청은 이사 등 교회 공식적 행사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Le persone di tendenze omosessuali sono figli di Dio. 육하원 책으로 월드 이슈를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코너죠. 이슈 W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W 주제는 바로 유럽은 히틀러를 원하나?입니다. De los políticos que la usurpan con impuestos, de los ocupas a los que había que echar inmediatamente. Buonasera a tutti. Noi siamo convinti che diciamo le nostre energie debbano En 2019, la France a laissé entrer sur son sol 오늘의 이슈 W.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원하는 건가 하는 의문형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패널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유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내가 꼽은 세계 가장 이상한 지도자, 머리에 남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과거 인물을 좋고
현재 인물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주 최근에 취임한 사람이죠. 12월 10일에 취임한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아, 역시나.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네. 자기네 화폐를 없애고 달러화를 도입하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총기 소지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취임한 지 아직 정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을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 형벌인 뭐 진부한 감은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동안 그 네오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유형의 우파의 그 물결이 크게 흘렀었는데 트럼프의 경우는 또 다르죠. 뭐 팔레오콘이다. 그러니까 네오가 신 뭐 이런 의미란 팔레오가 구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옛날식의 어떤 그 보수주의를 다시 현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우파의 모습을 그 너무나도 정당하게 드러내놓은 그런 어떻게 보면 첫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짐바브웨 무가베 전 대통령을 들고 싶습니다. 이게 무가베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게 식민지 해방운동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저는 무가베를 꼽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지금 유럽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느낌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각각 다른 대답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네덜란드 총선이 있었죠. 그런데 극우당인 자유를 위한 당이 승리했습니다. 정 기자님, 어떤 일이 있었나요? 13년 동안 재임해왔던 네덜란드 최장수 총리였죠. 이 마르크 리터 총리가 최근에 그 주택난이나 이민 정책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서 중도우파 연정을 이끌고 있었는데 연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4기 내각까지 했다가 붕괴된 것이 7월이었고 원래대로라면 2025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11월 22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 그 방금 말씀하신 자유를 위한 당이 하원이 총 150석인데 거기서 37석, 약 25%를 얻어서 지금 제1당이 됐어요. 빌더르스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사실 국제뉴스를 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참 말이 많았던 이제 문제적인 정치인이에요. 망언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 빌더르스가 지금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고 해서 저도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이제 빌더르스가 정말 네덜란드 총리가 되나 보다 놀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내세운 주장들, 보통 이제 구급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도 있겠지만 임승호 소장님,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근데 우선 그 빌더러스 그 뭐 차기 강력한 총리 후보자가 일단 외모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너무 비슷해요. 연상하게 합니까? 머리 스타일이며 이상의 극우의 머리 스타일은 좀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 그 빌더러스가 일단 그 자신들의 위기를 공동체의 위기를 소수자에게 덮어 씌우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저 이슬람 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망치고 있다. 결국 이 프레임이거든요. 네덜란드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 이슬람 그 사원들 모두 폐쇄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쟤들이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그게 실제로 먹혀 들어가고 있고. The biggest threats to our survival today and the threats to our freedom are the European Union, mass immigration, and this terrible Islamic ideology of submission and violence. 그럼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왜 그러면 좋아했느냐? 근데 그게 스스로를 항상 예전에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나는 네덜란드의 보통 사람이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많이 했던 거예요. 이제 정치적 엘리트, 기득권층. 저들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국가 권력을 줄여야 한다. 대중들의 구미에 맞으면서 선동적인 주장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호소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여기서 지금 동시에 이 사람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대 정당의 대표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이번 선거에는 제일 큰 문제점들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극우와 지도자가 자꾸 반난민 반 이슬람 이제 정책을 너무 포퓰리스트하게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 정당이 이걸 좀 약간 해소시키려고 거기에 맞게끔 전략 전술을 써야 되는데 하필 상대 정당의 후보는 튀르키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상대를 찍자고 했던 사람은 튀르키예에서 태어났던 여자예요. 한쪽이 너무 좀 약간 포퓰리스트한 거 아니고 상대 팀도 거기에 맞는 전략 전술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교수님, 그래서 왜요? 왜 이번에 네덜란드 국민들은 왜 자유당을 선택했을까요? 글쎄요, 뭐 무슬림과 이주민에 대한 어떤 반감이 가장 큰 요인일 텐데요. 네. 좀 저는 역사학자니까 좀 길게 봐서 사실 그 소치 그 발 3개일 때 가장 안정적이죠. 네. 그래서 20세기의 그 유럽의 정치를 보면요, 영국은 양당제 국가지만 유럽 대륙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러니까 좌익 정당 하나, 그다음에 중도 정당 하나, 우익 정당 하나 해가지고 안정을 구가해 왔거든요. 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20세기 구도가 깨져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안정적인 그 3당 체제가 네. 흔들리게 되고 그 틈새를 비집고 지금 여러 가지 우익 정당, 극단적인 정당이 들어와서 설치고 근데 사실은 그나마 네덜란드의 이번 정권 교체 아니면 우익 정당이 그 득세하는 사례는 사실은 유럽 대륙의 그 전반적인 추세에 늦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가 그나마 잘 버텨오다가 이번에 무너졌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올 것이 왔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중남미는 좌파 물결이다, 뭐 유럽은 우파 물결이다, 여러 가지 헤드라인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 구체적으로 유럽 국가들 가운데 어디서 이 우파들이 혹은 극우파들이 약진하고 있는지 혹은 인기를 얻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파고 씨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지금은 일단은 북방부터 시작을 하자면 이제 핀란드 아시다시피 너무 나이가 비교적으로 어린 여성 총리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약간 코로나 시대에서 무슨 파티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일 불안한 나라가 어디예요? 주변에 있는 폴란드하고 발트 3국 나라하고 스웨덴하고 핀란드잖아요. 지금 핀란드 모든 국경들도 다 닫았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 갖고 있는 그 분노가 그쪽으로 쏠린 거예요. 쏠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방금 전에 VCR에서도 나왔는데 스웨덴에서 지금 중도 우파 정당 2개는 이렇게 좀 연합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좀 선거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인미 오케선이라는 대표가 있는데 그분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이슬람 이민자들은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의 연금이 날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자들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스웨덴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는 중동에서 좀 약간 특히 인권이나 아니면 언론 때문에 단합받는 애들이 제일 쉽게 좀 약간 이민 갈 수 아니면 난민으로 갈 수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스웨덴도 최근에 나와서 좀 살짝 경제 문제가 있고 똑같은 핀란드가 갖고 있었던 그 분위기들이 스웨덴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도 압승하고 있고 뭐 프랑스는 말할 필요가 없고 지금 다음 대선은 벨렌 누나가 이길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 유럽에서는 좀 우파의 물결이 잘 날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쨌든 돼요. 흐름이 그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다. 뭐 약진을 한다던가.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도 지난해 9월이었죠.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으로 꼽힌 극우 성향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에 올랐습니다. 저도 그때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공교롭게 올해가 딱 그 무솔리니가 그러니까 우리가 파시즘이란 말 쓰잖아요. 이게 이태리어에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파쇼 정권을 만든 지 수립한 지 딱 100년이 되는 해가 되거든요. 네. 100년 만에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다시 극우 정당이 이제 집권을 한 것이죠. 이탈리아가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미국의 내건 조건이 무조건 반공해야 된다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반공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의 국시로 자리 잡았죠. 사실 그 서구 특히 이제 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20세기의 중반까지는 굉장히 경제가 잘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뭐 정치에 신경 안 써도 잘 돌아간다 이런 거였죠. 근데 그 사이에 국민들이 방치하면 정치는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하고 똑같아요. 방치하면은 냄새 나고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기존의 그 정당들이 부패로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면은 이제 부패한 정치인들 말고 돈 안 받을 것 같은 부자를 대통령을 만들자. 그래서 이탈리아 최고 부자를 베를루스코니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됩니까 말이?
부패가 심하죠. 네. 그래서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 이런 데다 이제 해봤어요.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극우까지 돌고 돌아서 100년 만에 극우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어떤 그 뭐 위험한 인물 얘기 많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만든 게 이탈리아 국민들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권자가 뽑았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독일을 보면요, 구정훈 기자님. 저 최근인가요? 뭐 동부의 어딘가 지자체에서 뭐 극우파 정당의 뭐 시장이 뽑혔다 이런 작은 기사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독일은 숄츠 총리긴 한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떤가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경화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 좀 오래됐어요. 네. 지금 마린 르펜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 그 국민전선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국민전선이 인기를 끌었을 때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극우파들이 좀 따라해보자라는 나라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던 나라가 독일하고 스페인이었어요. 독일하고 스페인. 근데 이제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거는 좌파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건전한 우파의 실패 때문이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독일과 스페인 두 나라가 먹히지 않았던 게 이 두 나라가 튼튼한 보수 정당들이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독일도 2차 대전 당시 그 나치즘의 기억이라는 그런 요인도 있었지만은 그 기민기사당이라는 이제 강력한 보수 정당이 있었죠. 그 기민기사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자유주의 이런 거 주장하는 그 자민당 그런 정권도 이미 4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튼튼하게 있었는데 그런데 역사적인 기억이 이제 점점 더 사라지고 젊은 세대들이 이제 계속해서 태어나니까 그리고 유럽연합이 독일에만 희생을 강요한다. 사실은 이거는 참 논란이 많은 주장이고 이견이 많을 텐데 어쨌건 그런 주장이 힘을 얻었고 또 이주민들이 늘고 그러면서 우경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한 10년 전 2013년에 그 아이프드라 그래서 그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이름의 이제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한마디로 이제 극우 정당이 정치권에 이제 공식적으로 진출하게 됐는데 뭐 유럽 회의론이라든가 유럽연합 필요 없다. 그다음에 이민자들 반대. 이 정당이 2013년에 창당하고 2017년에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유럽에서는 그 시리아 내전 여파로 이른바 남미 위기라는 게 벌어졌었죠. 옛 동독이었던 지역들에서 좀 지지율이 뭐 어느 지역에서는 3인당보다도 높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네요. 네. 독일에서 민족주의가 꿈틀거린다 이런 말만 들어도 뭔가 움찔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또 분위기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얘기를 딱 듣다 보면 뭐 하나의 유럽, 우리는 뭐 유럽 연합, 저들은 서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고 정치적으로 하나 되고 굉장히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의 몫을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요즘 각각의 나라를 보면 약간 각자 도생하기 시작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임상훈 소장님, 지금 유럽 전체로 보면 우경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과한 거는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우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사실 이 말도 우리가 좀 가려서 해야 되긴 하겠는데 우경화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좀 전에 구정은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극우가 득세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우파가 정상적인 위치를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우파는 흔히 말하는 드골주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전통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반해가지고 극우 세력 현재 이제 마린 르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프랑스의 전통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뒤흔들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우파가 몰락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극우의 득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짚을 점은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전부터 계속 유럽 각국의 극우 세력을 지원해 왔어요. 극우 세력이 집권해야지 유럽이 일치단결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런 구도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뺄 수 있다. 사실 물밑에서 극우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푸틴 대통령의 그 지원이 극우의 득세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그렇죠.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로 거의 뭐 30년 넘게 그 미국의 일극 체제가 그 진행돼 왔었는데요. 이때는 어떤 의미로든 간에
세계의 분쟁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그 미국의 어떤 그 지배 체제가 흔들리는 건 사실이고요. 네. 어느 순간에는 게 다극 체제로 갈 텐데 네. 문제는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갈 때 그 이행기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과도기와 이행기에.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혼란과 분쟁이 생겼고 이것이 미국이 그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유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서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대량 난민이 생겨났고요. 이 난민이 결국 유럽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어떤 공포심을 유럽인들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또 그랬고 미국의 그 일극 체제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전쟁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기 때문에 네. 이 전쟁과 이 극우의 그 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전까지 그 유럽의 그 러시아 제재, 견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이 상당히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상당히 그 견고하게 이루어졌었죠. 지난해까지. 네. 그런데 계속 그 유럽에서 여러 나라가 슬금슬금 극우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그 단일 대우가 네. 사실은 그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푸틴의 어떤 그런 자신감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그 무시무시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극우 정당들이 내놓는 단어를 보면 반난민, 반이슬람, 난민들이 몰려와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흔든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곤 합니다. 사실은 주장에 가깝죠. 영국에요, 소장님. 네. 르완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르완다 정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르완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이게 동남쪽이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영국하고의 최근 들어서 관계가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원래 이제 영국의 수낙 총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난민, 이주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아프리카 쪽에서 그리고 이제 그 서아시아 쪽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이민들을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인가 이제 그런 대책. 당연히 뭐 그 유럽 국가들 특히 이제 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그런 그 고민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영국으로 데리고 오지 말고 영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민자들 전부 르완다에서 이민 그 자격 심사를 하자. 결국 골자를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르완다는 왜 그걸 해주지? 그러니까 대가가 이제 돈이거든요. 그렇겠죠. 영국에서 네.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대신에 이제 우리 난민들 우리나라로 데려오지 않고 너희 나라에서 좀 우리가 심사 좀 할게. 그런 이건 인권 국가로서의 수치입니다. 어떻게 완전히 사실 외면하는 정책인데 돈으로 해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자기 나라의 땅에 그 들이기 싫다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수낙 총리 전에 보리스 존슨 총리부터 네. 이제 해왔던 정책인데 네. 지금 수낙 총리가 받아서 계속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유럽의 그 인권재판소를 통해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 지적이 됐어요. 네. 그리고 영국의 그 사법부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거를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결국은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수낙 총리의 지금 구상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르완다 같은 나라가 얼마나 이제 그 인권이 보장이 된 민주국가인가 전혀 아니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난민 하면은 오죽하면은 목숨을 걸고 그 서유럽으로 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배를 타고 네. 목숨을 건 탈출이거든요. 결국은 르완다가 돈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서 돈으로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원래 출신 국가로 다시 보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국에서 참 그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영국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면 최악의 대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각자 도생 이런 단어가 참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도 있었고 그러한 코로나 때문에 서로 국제사회가 분열된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교수님 전반적으로 이 우경화라는 게 사실은
서로 막 사이 좋고 이러면은 예.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데 항상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터지면 극우 정치인들 혹은 포퓰리스트들이 인기를 얻게 되잖아요. 좀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예, 사실은 그 좀 크게 길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 경제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어떤 그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가. 네. 지난 뭐 30년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렇죠. 각종 기술 혁신이 더더욱더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는 더 커졌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계급마다 계층마다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파이는 늘어났지만 네. 그 파이가 줄어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예, 유럽과 미국의 하층민들이 사실은 그 찬바람을 많이 쐈거든요. 네.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러스트벨트라고 하나요? 미국의 러스트벨트에서 오히려 일자를 잃어버리는 백인 노동자가 나타나고 이 백인 노동자들이 어떤 극우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죠. 그 트럼프처럼 아주 그 황당무계한 계획인데 그 아예 그 장벽을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의 하층민들한테는 좀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벽을 세울 수도 없는 지형이죠. 여러 국가가 촘촘히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를 막는다고 해서 이주민의 어떤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유럽의 어떤 하층민들, 특히 어렵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이런 공포심을 노리고 그 틈새로 비집고 올라오는 세력이 바로 극우 세력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텐데 우리나라가 고립된 나라가 아니라 점점 더 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주민의 비율도 높아질 텐데요. 그렇죠. 네. 이거를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어떤 그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빨리 대처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어떤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네. 우리나라 조만간 상당히 큰 유사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우리도 굉장히 난민 문제로 한번 홍역 아닌 홍역을 겪었죠. 사실 난민 문제 그때 들어온 규모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그 난민 위기 때는 한쪽의 목소리만 좀 과대표됐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그때부터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고민한 지 너무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사회적으로 토론을 해가야 될 텐데 그 과정이 이렇게 좀 너무 배타적이거나 특히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인종주의적인 측면으로 가면 안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유럽에서 벌어지는 남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혹은 다가오고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극우 정당들, 우경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극우로 생뚱맞게 이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구정은 기자님, 이행시 극우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득세하면 어떡하지? 극복하고 싶은 문제들을 우스꽝 하자 풀지 말자. 극우의 위험은 우리에게도 있다. 예. 극단으로 그렇게 치달으면 웃잡니까? 세계 평화는. 네. 유럽의 우경화를 말하다 보니 탈세계화의 과도기, 각자 도생, 반난민, 종교 배척 참 안 좋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유럽의 우경화가 가는 방향이 분열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